다음은 계약 해지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둬야 돼요. 그리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센터를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서비스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약 해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블랙 컨슈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밑에 내용처럼 계약서에 허위사실 기재, 그 다음에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 그리고 지불할 비용을 자주 이제 지연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신뢰관계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판단을 할 때죠. 그리고 타 질환 등으로 전원 또는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할 경우,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했을 경우, 그 다음에 어르신이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한 경우. 장기간 부재는 보통 이런 거죠. 보호자 댁을 타 보호자 댁으로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계약을 유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복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약 해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이 부분을 계약하실 때 보호자나 대상자에게 꼭 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흔히 말한 그 블랙 컨슈머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이 블랙 컨슈머들이 보통 그 지자체, 그리고 공단 또는 요즘에 국민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민원을. 그러면, 실제로 페널티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은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벌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갱신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갱신할 때 감점이 있으면 갱신할 때 굉장히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전달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해지를 해야 그나마 그때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다음 각 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 이제 그 1년 사이에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등급이 변하면 이 총액이 보통 변하고, 다른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가도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부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렇죠. 매년 수가가 바뀌기 때문에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용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본인 부담금의 감면 절차와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4조, 35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조는 이런 부분이에요.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리고 35조 감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챙기는 부분들이 아니죠. 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차차상위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이제 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의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가지고 상시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도 해 주셔야 되지만 저희가 전산에서 보통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고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예요. 그래서 신체 지원 부분, 가사 지원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더 있는데 이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저희 대상자나 보호자들이 이 장기요양 보험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인증서가 나왔을 때 공단에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낄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죠, 보통은.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어르신에게 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만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 보호자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물론 이렇게 시켜주더라도 이 서비스 내용 이외의 것들을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를 현장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여 비용의 부담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고시 제3장 제2절 재가 급여 종류별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따른다. 제12조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배상 책임 보험이죠. 그리고 이 배상 책임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요양보호사별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인원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어떤 것들이 더 좋고 나쁘고라고 이야기해드리기 좀 어렵고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양보호사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보험들의 장점은 요양보호사가 퇴직을 했을 때 환급이 되죠.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센터마다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대상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요보사들도 수가 달라지겠죠. 어느 정도 인원이 많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렇게 그 선생님의 그 갱신이라든지 배상 책임보험 부분에서 로스 부분이 꼭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지조사 때 금액이 환수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는 보험은 장점은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입하고 탈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로스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처음 계약할 때 있었던 인원을 담보로 해서 뭐 15인이었으면 15인 해가지고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면 20인이 되고 30인이 되더라도 그 1년 동안의 기간에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이에요.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있는 요양보호사 숫자보다 줄어들었을 때 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요양보호사별로 보험을 드는 거 하고 전체 인원으로 보험을 드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보험을 꼭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에다가는 보험 상품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기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권은 항상 열람이 가능한 곳, 주로 저희들이 게시판에다가 비치를 보통은 하죠. 그리고 이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배상 책임 보험 부분을 한 번도 접수를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많죠. 그죠? 분명히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케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야 돼요.
근데 케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르신이 사고 났을 때는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보험 자체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이제 보통 보호자나 대상자분들이 배상 책임보험 접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그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접수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와서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충분히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 대상자분들한테도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도 이 부분을 꼭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회의. 운영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기간 기호가 2로 시작되는 곳하고 3으로 시작되는 곳이 좀 달라요. 2로 시작되는 곳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무조건 돼야 돼요. 2-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각 지자체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위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촉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운영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구성은 뭐 센터장, 그 다음에 종사자 대표, 뭐 보호자 대표, 지역 주민 뭐 등등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지금 이 내용들은 3- 기간에 맞춰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2- 설치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참고를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영회의는 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고 기간 운영상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회의는 관리 책임자,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운영회의 목적에 따라 회의의 참여자는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거죠. 운영 규정의 개정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2-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폐쇄도 마찬가지겠지만 3- 기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 관리 책임자, 재직 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과반 이상이 동의할 때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놓으시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고시의 개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즉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 규정이 특별하게 바뀌는 상황이 아닌 이 고시의 변경 등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변경이 된다든지 월 한도액이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회의에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놔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